새로운 사이버 위협의 출현. 그래서 APT라는 공격이 왜 그렇게 위험하고 또 얼마만큼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위협은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환경을 뚫고 들어오는 공격 형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처음 10년 전, 90년대 초 이때만 하더라도 사이버 위협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좀 해킹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어떤 공격 형태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궤도루팡이 왔다감 이런 식으로 티켓을 남긴다든지 그래서 내가 너의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실력 과시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해킹이 사용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던 해킹의 형태가 조금 더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실제 환경에서도 물건은 훔치지만 사람은 해치지 않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도둑과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웜이라든지 디도스라든지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불능 상태로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의 공격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사이버 어택은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컨대 현재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이버 공격의 방법이 진화하는 형태를 보면은 예전에 웜이나 바이러스, 디도스 같은 형태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비즈니스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접속 불능 상태를 만드는 그런 정도의 그 공격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사이버 범죄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PC를 좀비화시키고 그리고 본넷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떤 원하는 어떤 일부 정보를 빼내가고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장 최근에 320 공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는 표적 공격 그리고 목적이 아주 분명한 그런 형태의 공격을 띠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이버 테러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빼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IT 자원을 그대로 순식간에 불능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공격의 위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PT라고 부르는 공격이 과연 무엇인가? APT라고 부르는 공격 형태가 물론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APT라고 부르는 공격의 형태는 사실은 주체가 누구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PT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가 어떤 공격을 일컬어서 APT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사용된 기술적인 방법이 뭐냐보다는 그 공격을 주체한 그리고 그 공격을 시행한 그 주체가 과연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APT다 아니다를 보통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예컨대 그 국가 간의 사이버 테러 여러분들 유령이라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신 것처럼 스톡스넷이니 플레임이라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뉴스에서도 간간히 보셨을 텐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 핵시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침투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전혀 보지 못한 형태의 어떤 공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단순히 해커 동아리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스폰서십을 받는 대규모 해커 인력들이 취약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침투할 방법을 장기간 동안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시행하는 공격. 이런 공격들을 일컬어서 저희가 APT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공격의 그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들을 이용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PT라는 공격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PC를
감염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빼내가는 단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3가지 단계로 이것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감염된 웹서버에 무심코 접속을 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있는 어떤 취약점이 심어져 있는 쉘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를 받게 된다든지 혹은 스피어 피싱이라고 부르는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부에 침투를 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잇이라고 부르는 단계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OS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오피스의 버전이 무엇인지 브라우저는 어떤 걸 쓰시는지 패치 버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해서 뭐 보안 패치가 나왔다라고 간간히 발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긴급 보안 패치 같은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일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빠른 사이클로 보안 패치를 하지가 않기 때문에 보안 패치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PC,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동안은 무방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로 작년 말에 2012년 12월에 파이어아이 회사에서 자바 관련된 취약점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제로데이 취약점을. 그래서 자바 관련된 취약점에 의해서 PC가 익스플로잇에 노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과정을 공개를 해서 블로그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오라클에 의해서 패치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2달 이상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동안의 워크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오라클에서 워크라운드가 뭐였었냐면 자바를 쓰지 마십시오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바를 꼭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로이션이라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로 드라퍼라는 단계입니다. 드라퍼라고 부르는 단계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는 악성 코드라고 부르는 그 바이너리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나 IPS 솔루션들은 바로 이 드라퍼라는 바이너리에 있는 단계만을 추적해서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그네처 방식 혹은 패턴 기반 방식으로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앞에 익스플로잇이라는 단계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보안 장비가 그러면 뒤따라 들어오는 드라퍼라고 부르는 실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해커들이 가장 거의 기본처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패킹을 한다거나 바이너리를 패킹한다거나 혹은 XOR이라는 방법으로 난독화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XOR 난독화라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만들어진 바이너리 코드를 1바이트나 2바이트의 간단한 캐릭터로 일종의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암호화된 XOR 난독화되어 있는 바이너리를 풀어보려면 보안 장비가 만약에 그걸 풀어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무슨 바이트로 난독화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아무리 저 바이너리를 중간에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분석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보안 장비는 그래서 이 익스플로잇 단계 그 1바이트나 2바이트에 XOR 난독화가 되어 있을 때 무슨 바이트로 난독화가 되어 있는지 어떤 캐릭터로 난독화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익스플로잇 단계입니다. 이 익스플로잇 단계에서 PDF라든지 혹은 쉘코드에서 내 뒤따라 그러니까 이 익스플로잇이 실행되면서 뒤따라 들어올 바이너리는 뭐 A 혹은 B라는 캐릭터로 XOR 난독화되어 있다. 그러니 뒤따라 들어오는 바이너리를 거꾸로 풀어서 실행할 때는 A 혹은 B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이 뒤따라 들어오는 바이너리를 풀어서 실행해라 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익스플로잇을 탐지 못하는 장비는 절대 언노운 공격에 대한 드라퍼도 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공격 과정이 익스플로잇과 드라퍼 단계가 성공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해커가 지정해 놓은 CNC 서버로 접속하는 콜백 단계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2012년도 그 하반기 파이어아이 그 위협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산업군별로 악성 코드에 의한 표적 공격이 실행된 내용을 보면 기술 산업 분야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물류산업, 제조산업, 통신산업, 서비스산업 이렇게 이런 순서로 악성 코드가 진행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지금 보시면은 기술산업 분야가 여기 보시면 약 한 70건 정도가 되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반기 보고서니까 저게 6개월 동안이면 70건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 아닌가. 70건 정도면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숫자는 6개월 동안의 숫자가 아니라 1시간당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당 기술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약 70건 정도의, 1시간 동안 70건 정도의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산업 평균으로 보면은 약 모든 기업들이 시간당 약 20건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나는 법률 산업 분야에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건수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고요. 실제로 APT나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위협은 단 한 건만으로도 320 때 보셨던 것처럼 내부의 기업을 거의 파괴 직전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수도 물론 건수가 높으면은 그만큼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건수가 적다라고 해서 그것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나인이라는 회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세계에 있는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공격 방법에 대한 것들 1, 2, 3가 바로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피어 피싱 공격,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그래서 감염된 웹사이트를 나도 모르게 접속을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 혹은 익스플로잇이 실행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 의해서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보안 솔루션, 그러면은 아까 틴트은행 CIO도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보안 솔루션, 은행이나 기업들이 기존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안티바이러스도 엄선해서 이제 BMT를 거쳐서 구매를 하시고 IPS, 방화벽, 기타 등등 보안 장비들을 다 구비를 해놓으셨는데 그럼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이 왜 이런 새로운 유형의 공격들을 탐지하거나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존 보안 솔루션이 실제 새로운 위협을 막는 과정을 한번 제가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20이라는 어떤 대란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키사라든지 사이버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난 회사로 사람을 보내죠 일단. 그 다음에 해킹이 된 시스템을 거기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해킹된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어디다 보내냐면은 시만텍이나 트렌드 마이크로나 안랩이나 이런 회사, 안티바이러스 회사로 이 샘플들을 다 보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악성 코드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거기 대응팀에 있는 악성 코드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의심되는 파일들을 다 긁어낸 다음에 그거를 정적 분석, 동적 분석 해가면서 그거를 파일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맞는 악성 코드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그 악성 코드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악성 코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찾아지면은 그거를 자신들의 제품에 업데이트를 하고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안티바이러스나 IPS의 소위 말하는 시그네처, 패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뜨게 되죠. 그래서 320 사태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신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운이 좋다면은 여러분이 이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는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샘플에 의해서 패치가 돼서 우리 회사는 좀 안전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했을지도 모르지만 다음번에는 운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샘플이 추출되는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보안 솔루션에만 의지를 해서 보안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려고 테이블에 앉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거는 그 리볼버라는 권총에다가 총알을 하나만 넣고서 돌아가면서 쏘는 거죠. 이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디어헌터라는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앞사람이 총알이 발사돼서 내 앞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나도 위험한 거죠. 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이 앞에서 총알이 발사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나는 안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딱 러시안 룰렛을 하기 위해서 모든 고객들이 동그란 원탁에 앉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제발 아니기를 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선제적으로 탐지 및 차단을 하지 못한다라면 이런 상황은 결코 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 과연 APT를 방어한다는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과연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샌드박스라고 부르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90%의 APT 솔루션은 다 이런 샌드박스 기술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샌드박스 기술을 쓰는 이 솔루션들이 가지는 큰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그냥 샌드박스를 쓴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실행한다, 행위 기반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아,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겠지 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박스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상머신을 회피하는 악성 코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상머신을 회피하는 악성 코드에 대한 문제는 제가 뒷장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는 VMware나 아니면 버추얼박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VMware 관련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프로세스 모니터에 그런 정도만 악성 코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머신을 회피하는 악성 코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샌드박스 솔루션이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니까 해커들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악성 코드가 악성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실행되는 환경이 진짜 PC인지 아니면은 샌드박스, 그러니까 즉 가상머신인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이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보안 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똑똑하지만 APT라는 공격을 진행하는 그 주체가 거의 국가에 맞먹는 집단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때문에 해커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가상머신을 회피하는 악성 코드, 그냥 가상머신을 회피하는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테크닉들을 탐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탐지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는 실시간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1시간당 기술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가 최대 70개 가까이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제안하는 APT 솔루션을 제안하는 회사는 가져와서 당신들 가상머신 몇 개예요? 물어봤더니 저희는 5개인데요. 저희는 10개인데요. 하면은 당연히 그 솔루션은 적용하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에 70개가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머신이 얼마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는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1MB 미만 파일만 분석합니다. 이것도 문제죠. 점점 악성 코드의 파일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유령에 나왔던 스톡스넷이나 플레임 같은 경우에, 특히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20메가가 넘습니다. 악성 코드의 사이즈가.
플레임 같은 경우, 스톡스넷 같은 경우에도 한 2메가, 3메가 정도가 되고요. 때문에 1메가 이하의 악성 코드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가상머신, 그런 샌드박스는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범용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하는 가상머신, 샌드박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면 가상머신이 올라가는 토대가 되는 엔진이죠. VMware라든지 버추얼박스라든지 리눅스의 KVM이라든지 시트릭스의 제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데요. 이런 범용 하이퍼바이저를 쓸 경우에 새로운 악성 코드가 나타난다든지 혹은 어떤 악성 코드를 탐지하기 위해서 샌드박스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거나 빼려고 할 때 그때 과연 그 벤더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하이퍼바이저가 자체 기술이 아니면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면은 그 벤더 입장에서는 그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라고 VMware에다가 보내야겠죠. 그러면 VMware는 기본적으로 보안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한참 밀려 있겠죠.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후에 그 기능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보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APT 솔루션이라고 파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한데요.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APT로 도입하시기 위해서도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안받은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GBps의 트래픽이 풀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 하루 동안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용량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루 동안 1GBps 트래픽을 저장하려면 2TB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APT라고 불리는 공격들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된다라는 걸 가정을 한다면 그거를 여러분들 3개월이라고 치면은 약 180테라 정도의 스토리지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용량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백업 받아 놓는다는 건 꿈도 못 꾸죠. 그래서 대부분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 하는 회사들이 고객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APT 공격을 100% 잡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24시간 다 저장하고 모니터링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실제로 길어봐야 여러분들 스토리지를 180테라 사실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리얼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실 수는 없잖아요. 보안 솔루션을 구매하기 위해서 180테라의 스토리지를 구매해서 렉 한 4, 5개에다 꽉 채워놓는다? 사실 힘든 얘기죠. 두 번째로 보시는 부분은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 중에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주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사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구입하신 다음에 이거를 24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봉 1억을 주고 경력 한 10년 넘는 아주 정말 업계에서 최고 유명한 보안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24시간 근무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제가 리얼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는 실제로 누가 근무합니까? 일반적으로 외주 업체에서 일하는 아웃소싱으로 되어 있는 상주자가 근무를 하죠. 거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홀이 됩니다. 왜냐하면 24 곱하기 7로 동일한 퀄리티의 그런 경험 많은 사람의 노하우가 지속돼서 모니터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밤에는 그대로 위협에 노출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으로 실시간 탐지를 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최소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루에 3교대 정도로 동일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가 3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줘야 24 곱하기 7로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액션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뭐 이 앞에 모든 난관을 파헤치고서 결국에 위협을 찾아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하지만 그 이상 어떤 액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은. 실제 위협이 발견됐으면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위협을 실제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은 이런 APT성 공격들을 탐지해낼 수 있는 솔루션에 아주 좋은 보완제는 되지만 결코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 솔루션들을 보완제로 사용할 뿐이지 네트워크 포렌식 솔루션을 그거를 APT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검토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PC에 설치하는 에이전트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 여러분들 드시는 생각이 우리가 사용자가 뭐 1000명, 2000명인데 그 1000명, 2000명 되는 PC에 에이전트, 지금 백신과 별도의 에이전트를 다 설치하고 그거를 또 다 관리하고 전부 다 패치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PC에 설치된 에이전트의 용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하지만 걔를 라이트하게 만들면, 에이전트를 라이트하게 만들면 바로 이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분석하고 탐지하기 위해서는 행위 기반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에이전트를 가볍고 충돌 안 나게 다른 프로그램하고 충돌 안 나게 가볍게 만들면 반드시 그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VM이나 이런 걸 돌릴 수는 없잖아요. 에이전트에서. PC에 리소스를 써서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별도 외부의 샌드박스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악성이다라는 판단을 해주고 에이전트한테 그걸 알려줘야만 에이전트가 차단을 하든 치료를 하든 액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냐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에이전트 솔루션 중에 뭐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실행되도록,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대신 어떤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동작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상은 좋죠. 허가된 어플리케이션만 실행한다. 아주 좋은 솔루션, 그러니까 사상 자체는 좋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자가 1000명인데 거기 곰플레이어도 있고 무슨 사용자들이 쓰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그 사용자들이 패치를 하고자 할 때마다 혹은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자 할 때마다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이 에이전트, 화이트리스트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보안 담당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보고서 일일이 얘가 설치가 돼도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1000명의 사용자가 각기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데 보안 담당자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걔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서 하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포렌식으로만 APT를 탐지한다는 건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에 어떤 보안 장치도 없이 CCTV만 하나 덩그러니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는 여러분들의 보안을 어떤 보완해주는 아주 좋은 보완제가 되지만 CCTV가 자물쇠를 대신한다든지 혹은 경호원을 대신한다든지 문지기를 대신한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경비나 경호원, 자물쇠 이런 기본적인 물품들이 다 구비된 상태에서 CCTV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CCTV만 있다. 누군가 도둑이 들어오는 걸 CCTV로 뻔히 보면서도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제 도둑이 들어왔었습니다. 보고하는 용도로만 쓴다. 그거는 보안제로서는 훌륭하지만 절대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를 우회하는 기술이 예전에는 그냥 VMware의 프로세스 정도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프로세스 목록에 VMware를 여러분 실행시키시면 VMware의 특정 프로세스가 뜨거든요. 그게 프로세스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 확인하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느냐? 파이어아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실제 발견된 악성 코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용자의 행위를 실제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마우스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키보드가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마우스의 움직임이나 키보드의 움직임이 없으면 악성 행위를 하지 않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샌드박스가 이런 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샌드박스는 이 의심스러운 샘플을 정상이라고 판단해 버리겠죠. 그리고 사용자한테 넘기면 사용자 PC에 가서 악성 행위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런 부분 과연 극복해낼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방법은 잠복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악성 코드가 진행되다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슬립 API. 그죠? 그래서 잠복기를 주는, 코드가 진행되다가 일정 시간 동안 코드가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보안 장비도 예를 들어서 잠복기가 이틀이다. 그럼 이틀 동안 그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그 뒤에 행위를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잠복기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이, 샌드박스들이 분석을 해내지 못하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마우스의 움직임을 시뮬레이팅 한다든지 혹은 잠복기를 극복한다든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보안 회사가 뭐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 샌드박스 VM이 올라가는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원천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이퍼바이저의 커널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이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서 범용 하이퍼바이저를 쓴다, VMware를 쓴다, 시트릭스 젠을 쓴다. 그러면 그 보안회사는 요청을 해야 돼요. 그 하이퍼바이저 회사한테. 이런 부분이 발견됐으니 패치해 주세요. 근데 VMware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안회사가 아닌데 해주더라도 우선순위가 굉장히 밀리겠죠. 때문에 범용 하이퍼바이저에 취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발견된 방법 중에는 올 초에 발견된 방법인데요. 디지털 서명을 갈취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엔진이나 IPS 장비들은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너리 파일에, 실행 파일에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패스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 아주 APT성 공격을 띠고 있는 이런 악성 코드들은 디지털 서명을 갈취를 해서 그래서 그 회사의 디지털 서명을 위조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서명이 되어 있는 바이너리라고 해서 100% 신뢰하는 것은 역시 큰 보안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샌드박스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성능상의 문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통계가 말해주듯이 모든 인더스트리가 평균 1시간당 최대 20번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성능, 그리고 악성 코드의 파일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1메가 이하가 아니라 최소 2에서 3메가 정도 되는 악성 코드 파일들을 다 문제없이 분석해낼 수 있는 기능들, 성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E나 PDF는 당연하고요. 이건 워낙 취약점이나 그 실행 파일 자체의 위협이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하고, 이거 이외에도 가장 많이 APT에 사용되는 뭐 어떤 오피스 파일이라든지 이런 비실행 파일들에 대한 검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는 한 그 샌드박스는 결코 APT 언노운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이유는 VM 회피 악성 코드, 이런 테크닉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있는 APT 솔루션에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셨다면 아마 탐지를 못하는 솔루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에 대한 부분. 실시간으로 대량의 파일을 모두 가상 환경에서 행위 기반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발견이 됐을 때 차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익스플로이트, 그냥 바이너리 자체만 샌드박스에 돌리는 거 말고 그 전 단계인 취약점 부분,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부분들을 탐지해낼 수 있는지, 이런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APT 혹은 언노운
탐지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